어머니,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20명이나 와요. 저는 20장 정도 붙이고 방도 깨끗이 치워줘요. 아, 그리고 음료수랑 과일도 미리 준비해 놓고요. 며느리 미영의 명령조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채웠습니다. 68세의 박정순 여사는 무릎이 아파 휘청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서 43년을 살면서 이런 취급에 익숙해졌지만 오늘따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 참, 친구들이 와도 너무 친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세요. 괜히 말 섞으면 어색해지니까요. 그 순간 정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43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살아왔건만 결국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친정 하나 없는 여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여자로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운명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 후 소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여사가 태어난 곳은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5살 정순 여사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엄마가 먼 곳으로 가야 한단다.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렴.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결핵으로 알아누워 있던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차가워진 어머니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 박철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딸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운 시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아빠가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게. 그래서 너를 학교도 보내고 예쁜 옷도 사줄게. 잠깐만 기다려라. 6살 정순 여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마저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만이 무서웠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갈래요. 나 혼자 남기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 여사를 먼 친척인 이모댁에 맡기고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일본행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모는 입으로는 가엾은 우리 정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순 여사를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밥은 늘 차가운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옷은 이모 딸이 입던 해진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정순아, 너는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몸이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9살 정순 여사는 새벽부터 물지개를 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학교냐며 코웃음 쳤습니다. 밤마다 정순 여사는 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와요? 편지라도 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점점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되던 해 정순 여사는 이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너 아버지 일본에서 죽었다더라. 이제 진짜 혈혈단신이구나. 그 말을 들은 정순 여사는 며칠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세상에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차자 이모는 정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다. 마침 옆 동네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데 어떠냐?
정순 여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친정도 없는 그녀에게 결혼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여사의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교육의 기회도 친구도 없이 자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20살 정순 여사는 낡은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집가는 날인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모 댁에서의 구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시댁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옥 기와집에 마당도 넓고 소도 2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친정도 없고 가져온 살림도 없으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밥값은 해야겠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정순 여사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남편 김봉수는 순박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순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염을부터 주고 그 다음에 아침밥 해. 빨래는 점심 먹고 하고 저녁에는 마당 쓸고 장독대 정리해.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칭찬은커녕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우리 집 며느리 맞냐? 정순 여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는 호통을 쳤습니다. 특히 친정이 없다는 것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것도 못하냐? 아, 그러고 보니 친정이 없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닌 상황을 두고 끊임없이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남편 봉수는 착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어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참아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뱃속에 애 하나 있다고 꽤 부리는 거냐? 며 일손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순 여사는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야 우리 집 며느리 구실을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정순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만 인정받는다는 게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아이들만큼은 자신처럼 서럽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수록 정순 여사에게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정순 여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투덜댔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뭘 배워와서 요리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정순 여사는 그런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은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순 여사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가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 명수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를 맞이하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못된 대우를 받았으니까 며느리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야지. 하지만 미영은 달랐습니다. 68세인 시어머니 정순 여사를 구시대적이고 답답한 할머니로만 보았습니다. 게다가 친정 배경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애들 좀 봐주세요. 미영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면서 아이들을 정순 여사에게 맡겼습니다. 정순 여사는 기꺼이 손자들을 돌봤습니다. 본인이 자식들을 어려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음식 좀 해놔요. 아, 그리고 방 정리도 해주고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자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가 좋아할까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하지. 정순 여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농사일도 아들이 다 하고 자신은 집안일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미영의 친구들이 집에 올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온갖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방 청소에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친구들 앞에서는 정순 여사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음료수 좀 가져다 주세요. 친구들이 목마르다고 하네요.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시고요. 친구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정순 여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을 진짜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들이 가고 난 후 미영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순 여사는 점점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대우를 이제 며느리에게서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정순 여사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순해. 뭐 시켜도 싫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완전 금손이야. 친정도 없으셔서 의지할 데가 우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 친구가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라고 묻자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뭘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고 이런 거라도 해주셔야 보람이 있으시지. 그 순간 정순 여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43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건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정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신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참고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미영이 둘째를 낳으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영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고 정순 여사를 부리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손자들조차 할머니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청소하라고 했어. 어린 손자도 정순 여사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일해주는 식모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미영이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정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대학 동창들이 집에 와요. 20명 정도 될 거예요. 정순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명이면 거의 잔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은 한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 10가지 정도. 아, 그리고 전도 몇 가지 부쳐주고. 친구들한테 우리 집 음식 솜씨 자랑하고 싶거든.
미영의 주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집 전체 대청소는 기본이고 마당까지 깨끗하게 쓸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2개도 모두 새 것처럼 닦아야 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일주일 내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영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모두 트렌디하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미영아. 집이 정말 넓고 예쁘다. 와, 이 음식들 봐. 누가 다 준비한 거야?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 어머니는 진짜 요리를 잘하셔. 정순 여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친구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이 정순 여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음식 맛있다고 난리예요. 어서 와서 인사하세요. 정순 여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정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모두 제 대학 동창들이에요. 정순 여사가 인사하려는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평소에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네, 고마워요. 정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미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일이 많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게요. 정순 여사는 어색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대화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 해주시면 편하긴 하겠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긴 뭘.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고 이런 거 해주시는 게 보람이실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이런 건 안 해주시거든. 우리 어머니는 달라. 정말 순하시고 불평도 안 해. 친정도 없으셔서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순 여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다시 친정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주문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구들이 더 편해졌는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정순 여사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료수를 따라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정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순 여사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려는데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할 일이 많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정순 여사는 또다시 쫓겨나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아, 너 진짜 복 받았다.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절대 저런 거 안 해주실 거야. 맞아. 오히려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미영이 어머니는 정말 다르시네. 완전 헌신적이야. 친구들의 말에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뭐,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해주셔야 존재감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하실 일도 없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때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커피 다 돼가는데 다시 물 끓여주세요. 정순 여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을 끓이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순 여사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미영이 마지막 친구를 배웅하고 들어와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이 음식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여사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늙은 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다음 날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는 어제의 피로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미영은 늦잠을 자고 있혼자서 부엌에 서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여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박정순 씨 맞으십니까? 1957년생 박정순 씨? 정순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야마다라고 합니다. 박정순 씨의 아버지 박철수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6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철수 씨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딸을 평생 찾으셨어요.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정순 여사는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60년 동안 살아계셨다는 뜻인가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야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철수 씨께서는 일본에서 음식점을 하시며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오사카의 체인점을 15개나 운영하는 회장님이셨어요. 하지만 평생 딸을 찾지 못한 것을 가장 큰 한으로 여기셨죠. 정순 여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그것도 성공까지 하셨다고? 그럼 왜 연락을 안 주신 거예요? 왜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박철수 씨께서는 여러 번 한국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모 댁에서는 정순 씨가 시집을 갔다고만 했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정순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모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고 자신을 찾고 계셨는데 박철수 씨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딸 박정순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음식점 체인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전화기를 잡고 있던 정순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50억 원? 상속? 정말 저 맞나요? 실수 아닌가요? 네, 확실합니다. 박철수 씨께서는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어머니 성함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DNA 검사도 해야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는 확실해 보입니다. 정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8년 동안 가난하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어요. 그리고 상속 절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순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 그리고 자신을 평생 찾으셨다니,
무엇보다 150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되었다니. 그때 미영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왜 안 차렸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정순 여사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하인처럼 부린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밥 차릴게. 정순 여사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야마다 변호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혹시 꿈이 아닐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영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한국계 일본인 통역사도 있었습니다. 박정순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야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박철수 씨의 유언장입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 번역본도 준비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박철수는 죽음을 앞두고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평생에 한은 딸 박정순을 찾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 떠난 지 65년 나는 단 하루도 딸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딸아,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살기 위해서, 너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일본에 온 것이다. 유언장을 읽으며 정순 여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을 딸 박정순에게 상속한다. 오사카 체인 음식점 철순의 김치찌개 15개 지점, 도쿄와 오사카의 부동산 8채, 그리고 예금 60억 엔을 모두 딸에게 물려준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약 150억 원입니다. 음식점들은 모두 흑자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정순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0억 원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각종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약 100억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억 원. 그것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철수 씨께서 딸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정순아,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내가 너를 떠난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난 때문에 너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일본에 와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사람들의 차별도 심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버텼다. 언젠가 성공해서 너를 데려와 좋은 대학도 보내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쓰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일본에 있는 음식점들을 계속 운영해줬으면 한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가족 같으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팔아도 상관없다. 정순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순 여사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8년간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평생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속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두 달 정도면 됩니다. 서류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만난 후 정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해진 후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0억 원, 아니 100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정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하인 취급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 후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순 여사의 통장에는 정말로 1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정순 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일본 음식점들도 모두 정순 여사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여사는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100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다음 주에 또 집에 올 거야. 15명 정도? 어머니가 또 음식 해주실 거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순하셔서 뭐라고 안 해. 정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명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자들까지. 얘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 정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의아해했습니다. 뭔 말씀이 있으세요? 미영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유산을 남겨주셨더라. 유산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명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65년 동안 살아계셨더라. 그리고 음식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하셨단다. 그래서 얼마나 남겨주신 건데요? 미영이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100억? 정순 여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억 원. 일본의 음식점 체인점 15개하고 부동산도 있더라. 명수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은행 통장 확인해 볼래? 정순 여사가 통장을 꺼내 보여주자 미영과 명수는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100억이 들어있네요. 그 순간 미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차도 좋은 걸로 사고 우선 일본에 가려고 한다. 정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요? 왜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음식점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동안 살아볼까 생각한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냐. 정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화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화날 일이 왜 없겠냐. 43년 동안 이 땅에서 머슴처럼 살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너 지난주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나한테 존재감이라도 줘야 한다고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했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취급은 안 받겠다.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정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일본 가는 준비를 하겠다. 너희들 일은 이제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8년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힘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정순 여사는 일본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철순의 김치찌개 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어요. 박 회장님이 항상 딸 자랑을 하셨거든요. 부점장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하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셨고 손님들께도 항상 친절하셨죠.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한테는 공짜로 밥도 많이 주셨어요. 정순 여사는 음식점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메뉴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 처우는 더 좋게 해주세요. 정순 여사는 모든 직원의 급여를 3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계속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영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한국에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전화 너머 미영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 생각이다. 아버지 일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럼 저희가 일본에 놀러 가도 될까요? 관광으로 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 머슴 노릇하러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미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오사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도 배우고 음식점 경영도 익혔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68년간 느껴보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6개월 후 정순 여사는 고향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농촌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못 받은 교육의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박정순 장학재단에서 매년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기사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 후 명수가 일본에 찾아왔습니다. 아내 미영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영이 정순 여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하지만 정순 여사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하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나는 내 인생을,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어머니. 하지만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자. 단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순 여사는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에게 하나만 당부할게.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를 무시했던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 그때 어떤 기분인지 기억해둬라.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후 정순 여사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집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 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는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정순 여사를 찾아와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인생 상담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정순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68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중년 여성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정순 여사는 강연회에서 말했습니다. 돈이 생긴 것은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찾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71세가 된 정순 여사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음식점 사업도 하고 장학재단 일도 합니다.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구나. 정순 여사는 가끔 하늘을 보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요. 가족이란 혈연이 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정순 여사의 머리카락 위로하듯 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소감을 남겨주시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